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좋은 책 한 소개해드리고 수업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저자가요 아는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이지훈 하게 되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여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는 변호사,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후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아는 변호사 채널명입니다. 검색하면 이분이 나오시거든요. 이분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엄청납니다. 그거에도 먹고 살잖아요. 게다가 이제 변호사 전문직이시니까. 예. 저는 이 책은 제목을 보고 에세이 책인 줄 알았거든요. 에세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을 보게 되면 공자의 논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인생을 이 논어하고 다 접목을 한 거예요. 특이한 책입니다. 예. 생각보다 재밌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은 시련이 많았습니다. 31살 결혼을 해요. 7년 동안 애를 3명을 낳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딸내미가 셋이더라고요.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셋을 놓고 키우면서 7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예. 그 7년 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나 봐요.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심란한 우울증을 겪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이제 홀로 서기 하면서 딸 셋을 키우면서 아주 당당하게 더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한마디로 짧게 표현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결론은요.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한 단어로 답을 내린다면 변해야 산다. 인생은요. 변하지 않으면 늘 저저러거림이거든요. 늘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변하려고 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특이하게 이 구성이 아주 조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책들은 1장, 2장, 3장, 4장, 5장 또는 6장 뭐 그렇게 장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단 3개 장입니다. 1장, 2장, 3장으로 끝이 납니다. 1장은요 나, 그들은 나입니다. 나. 2장은요 타인이고요. 3장은 시간입니다. 불과 3장인데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350페이지예요. 예. 생각보다 두꺼워요, 양이. 먼저 자, 나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 공자의 논어를 계속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변해야 산다고 했죠.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답을 줘요. 바로 절차탁마입니다. 사자성어죠. 절차탁마하게 되면 옥이나 돌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갈고 다듬게 되게 되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절차탁마해야 됩니다. 공자는요 73세까지 살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절차탁마를 했습니다. 계속 자기를 갈고 다듬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적어도 죽을 때까지는 계속 절차탁마,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절차탁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예외 없이 계속 절차탁마,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특히 올해는 우리 시험. 을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이제 절차탁마가 되는 거예요. 예. 예외 없이 꼭
합격을 하시고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요. 지금 시기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힘을 내시고 원래 꼭 좋은 결과 내시고요. 다음에 타인. 자, 타인과의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로 생각하세요? 가장 행복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이 연구에 따르자면 돈이 많아서 정말 행복하다.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다. 행복하다. 아닙니다.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 기사를 보게 되면 자살을 하잖아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주 멋진데 여행 가니까 너무 행복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따져보니까 가장 행복한 때는 뭐냐? 바로 관계예요. 관계. 예. 어떤 이유보다 이런 이유가 가장 많더라. 예. 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좋은 관계라면 행복합니다. 나쁜 관계라면 불행합니다. 나쁜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잖아요. 예. 사업이 실패합니다. 예. 결국 행복은 관계더라. 중요한 것은요. 좋은 관계는 문제가 없어. 왜? 행복하니까. 그럼 이제 나쁜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관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쁜 관계. 이제 비교를 하자면요. 끓는 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끓는 물에 손 대면 뜨거. 금방 손 떼버리지. 나쁜 관계는요. 그렇게 끊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끓는 물에 손을 담갔다. 그런 분은 하수입니다. 고수는요. 끓는 물에 손을 담그는 게 아니라 끓는 물을 보면서 미리 피하는 거예요. 그게 고수입니다. 우리는요. 고수가 돼야 됩니다. 이미 끓는 물에 손을 담가버리면 너무나 피해가 크거든요. 사기를 당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끓는 물을 보기 전에 피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 사람을 보는 공부. 안목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가 인생 공부예요. 예.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이제 실무하죠, 실무. 내가 개공사가 되든 소공사가 되든지 법인을 차리든지 실무합니다. 자, 실무하게 되면요. 이 모든 실무 관계가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관계라면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일 때 여러분들은 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치열하게 살자. 하루를. 치열하게 살자. 예. 그러면서 절대 남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입니다. 일정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남의 이목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예. 바로 절차탕마죠. 예.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게 뭐죠? 바로 북극성이죠. 나 자체가 소우주예요. 내 기준을 서게 되면 나만의 북극성입니다. 나만의 기준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포구성을 만들었을 때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변화하자.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입니다. 계속 변해하고 계속 절차 탁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요, 작년 책인데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이분은요, 나이가 46세더라고요. 그래서 46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논어와 접목을 했다. 아주 특이한 책이더라고요. 예. 저도 읽으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책 소개 마치겠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줄여서 한주금. 자, 한주금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인데요. 한주금을 공부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나왔다면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지껏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한주금 하게 되면 목차 2번 내려가요. 자, 한주금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있죠? 요거 집중합니다. 목적. 이 법은 한주금을 설립하여 자, 밑줄하세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밑줄. 밑줄한 게 있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적어주고. 그러면 주택저당채권이 줄여서 뭐지? 지난주 공부했죠? MBS. 저당담보증권 MBS를 발행합니다. 다음 단어 밑줄하세요. 주택금융신용보증 밑줄. 그리고 보증 동그라미. 한주금은 각종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구나. 여기다가 동그라미 2번 적어주고. 각종 주택 보증 업무예요. 자, 또 밑줄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 밑줄. 요 줄이면요,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여기다가 동그라미 3번 적어주고. 3번. 그래서 자, 요 세 가지인데요. 특히 우리 시험은요, 주택연금 있죠.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밑줄 3개 있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요 기본적인 역할 얘는 꼭 알아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그러면 347페이지입니다. 그럼 중간에 건너뛴 부분들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347페이지 3번 모기지론. 괄호 보게 되면 보금자리론 밑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도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알아야 되겠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기본적인 것 체크합니다. 자, 보금자리론 하게 되면 1번 개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모기지론 또는 보금자리론이란 중간부터 밑줄하세요. 장기주택자금 괄호 10년 이상 대출. 장기 대출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초발하죠? 10년부터. 과거 시험은요, 5년짜리 없습니다. 최소가 몇 년? 10년. 5년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괄호 2번. 그러면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은요. 자, 동그라미 1번 국적. 밑줄하세요. 민법상 성년. 2번 주택수는요. 땡땡. 밑줄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이 되고요. 3번 내려가요. 소득은요, 부부 합산 연소득의 최대 1억 이하다. 1억 두 줄 꺼버리고 삭제. 예. 얘는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작년에 썼기 때문에 곳에 바뀐 내용이 자, 그대로 적용됩니다. 1억이 아니고 적어주세요. 7천만 원. 7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자, 합산 연소득은 얼마? 7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3번. 대출기간
10년, 15년, 20, 30, 40, 50. 맞네, 그죠? 그럼 최단 몇 년? 10년 밑줄. 최장 몇 년? 50년 밑줄. 10에서 50년까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요. 대상주택은, 자, 공부상 주택인데, 등기부상 주택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6억 이하 주택 밑줄. 6억 동그라미. 6억까지예요. 6억을 초과하면 해당 안 됩니다. 6억까지입니다. 6억까지. 그리고 바로 5번 대출한도. 대출한도는요. 자, 주택담보가치 최대 70%까지인데 이 범위에서 최대 얼마까지? 5억까지. 5억 두 줄 꺼버리고 삭제하시고요. 삭제하고 자, 적어주세요. 3억 6천만 원. 3억 6천입니다. 3억 6천.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자, 작년 기준에서 일단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3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정으로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부부 소득은 7천만 원, 그리고 최대 대출 금액은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6번. 대출 금리는 밑줄 하세요. 고정금리 밑줄. 고정금리.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바뀐 부분 정정해 드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 요약집 나오죠. 요약집. 요약집은 제가 한 열흘 전에 4월 초에 이미 요약집을 다 완성해 가지고 원고를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이제 요약집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다 정확히 나오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서는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해드린 거고요. 요약집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내려가죠. 주택연금. 4번 동그라미. 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얘는 더러더러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더라도 얘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만 아시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껏 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몰라요. 예. 출제원들이 이제 얼마만큼 까다롭게 내는 것은 그네들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기본 내용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똑같은 말로 역모기지론이다. 자, 주택연금하게 되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 자, 부부가요 만 55세입니다. 부부 둘 다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만 5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집을 한 주금에 저당을 설정합니다. 반드시 뭐지? 1순위. 2순위 안 돼요. 반드시 1순위 건저당 설정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얼마를 전부 다 빌리기로 하면서 요 빌린 범위 내에서 매월마다 따박따박 생활비 받았습니다. 매월마다. 그러니까 연금 받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제가 1순위 건조당 설정해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후 대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요 연금을 받는 것도 좋잖아요. 예. 노후 대책이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만약 연금을 받았다면 이 연금 받는 사실을 자식들한테 알릴 겁니까? 숨길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숨기세요. 예. 절대 알리지 마세요. 예. 예. 절대 모르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알면 할 수 없지만은요. 예. 모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 자식이 알았다.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요. 상속받을 게 없잖아요.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요. 이 측에서 강조합니다.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상속입니다. 자녀들한테. 재혼한다? 목적은 법적인 법률로 내잖아요. 결혼 조건은 상속이지. 그 때문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받는 걸 알려버리면 상속받을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명절 때 안 와요. 효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 때 알더라도 숨기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연금 받는 게 좋고 그 내용은 숨기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예. 또 기왕이면 주택연금도 우리 시험에 나오겠지만은요, 별도로 이거 농지연금 합격하시면요, 별표입니다. 별표. 예. 꼭 공부하세요. 농지연금 합격하시고, 예. 예. 주택연금은요 이미 대중화되어 있지만은요, 농지연금은 한마디로 투자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돈 버는 거예요. 재테크, 농지연금. 이건 좋아요. 다만 농지연금 조건은요, 주택연금은 55세. 농지연금은요, 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한참 남았죠, 그죠? 그러면서 65세, 만 65세 이상이고, 이때 농업인 자격. 여러분, 농지법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5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좋은가 하면요, 농지를 싸게 사요. 어떻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사겠지. 예. 그러면 싸게 샀거든. 그런데 연금 기준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공시지가라든지 그 기준에서 이빠이 대출해 주거든요. 최대한. 예. 대출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대출 받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볼 게 오히려 이거는 매달마다 연금 더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재테크입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든지 땅값이 오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아직까지 재테크하게 되면요, 주택연금보다는 농지연금이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얘를 대비하세요. 예. 멋진 재테크입니다. 자, 주택연금 하게 되면 자, 지금부터 체크한 행들이 거의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괄호 2번 신청 자격입니다. 동함 1번 첫 줄 맨 끝에 밑줄 하세요. 만 55세 이상. 자, 부부 중 한 명이죠. 만 55세 이상입니다. 2번요. 부부가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밑줄 하세요. 12억 이하. 12억까지입니다. 12억까지 주택연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죠. 대상주택. 주택연금 대상인 주택은요, 자, 밑줄 3개 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밑줄. 또 밑줄입니다. 지자체에 신고가 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밑줄. 또 밑줄 하세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요, 괄호되어 있죠. 괄호도 밑줄 하세요. 주거 목적은 맞는데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은 X. 네. 얘도 질문 나온 적이 있어요. 주거 목적까지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죠. 4번은 밑줄 안 칠게요. 그냥 읽어볼게요. 1번. 거주 요건은요, 동남 1번은요,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실제 거주하고. 2번은요, 해당 주택을 전세를 준다, 월세로 주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7번. 연금 지급 방식은 동남에 1번, 2번, 3번, 4번. 1번 종신 방식, 2번 확정기간 방식, 3번 대출금 상환용 주택연금, 4번 우대형 주택연금. 뭐 이런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8번 이자율. 주택연금의 이자율은요, 변동금리 동그라미. 변동금리. 지난주 공부했죠. 변동금리 하게 되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죠.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9번 대출금 상한은요,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이 되는데 사망했을 때죠. 자, 1번하고 2번 두 개 묶어주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1번, 2번. 우리 시험은요,
1번이 출제가 돼, 1번. 그럼 뭘까요? 이겁니다. 자, 요 내용 보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연금 받을 때 이 주택이 12억 이하죠. 12억. 매가 8억이다. 8억짜리 주택입니다. 사망할 때요. 할 때까지 5억을 쓰기로 했대. 요거 잡혀가지고, 자, 5억을 다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 사망할 때, 자, 대출을 받은 거, 연금 받아 쓴 게 5억인데, 그러면 이제 사망하면요, 집을 처분하잖아. 처분했을 때 집값이 10억이다. 이러면요, 이 나머지 차익은 전부 다 자녀들한테 상수로 다 넘겨주면 돼요. 남았잖아요. 얘가 문제가 안 돼. 얘가 몇 번? 동함이 2번입니다. 동함이 2번. 주택 처분 가격이 10억이야. 대출은 5억인데. 이러면요, 남는 잉여분은 당연히 상속으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돼요. 다시 이것 보시면서. 자, 8억짜리 주택인데 대출금이 5억이잖아요. 근데 사망할 때가 10년 뒤든지 20년 뒤든지 이때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누구나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얘가요, 8억짜리가 반토막 났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요. 반토막 나게 되면 얼마가 돼? 4억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하락했잖아요. 그 승기 얼마 썼지? 5억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은행은 얼마 손해본다? 마이너스 1억을 손해봅니다. 예. 손해봤잖아요. 이럴 때는 은행은요, 상속인에게 1억 갚아라 청구 못한 내 말입니다. 용장이 몇 번? 1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주택 처분 가격이 얼마야? 4억이야. 집값이 하락했어요. 근데 대출 자네 연금 총이 5억 받았거든. 부속분이 얼마죠? 1억이죠. 이 부속분은요, 상속인에게 청구 못한다. 즉, 비소구 금융입니다. 청구 못해요. 그러면 1억 손해본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얘는요. 이 1억은요, 바로 한주금이. 왜? 한주금은요, 주택연금을 보증을 쓰거든. 예. 주택연금 보증을 썼잖아요. 이런 사태가 생겨버리면 주택연금에서 한주금을 전부 다 보증 썼기 때문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출제가 되었고 또 아래 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바로 11번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신탁 방식이 있죠. 신탁 방식. 그러면 신탁 방식 그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줄래요? 위에다가 저당권 방식 적어주고요. 저당권 방식이다. 그리고 또 신탁 방식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방금 설명드렸잖아. 항상 어떻게 1순위 건저당. 그래, 1순위 건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냥 다 하는 거고. 신탁 방식은요, 한주금에 신탁한데 앞으로 신탁자가 나왔다면 얘는 뭐죠? 무조건 등기가 넘어갑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탁 방식은요, 내 주택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한주금에게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 방식이 작년부터 도입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근데 작년에도 출시가 안 됐거든요. 신탁 방식도 절차적으로 좀 복잡한데 여기까지는 미리 다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등기가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주택연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넘어가죠. 네모 4번 공급자 금융. 먼저 목차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요건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무려 18번 엄청 많습니다. 항상 A급입니다. 자, 몇 장 넘어가요? 몇 장 넘어가게 되면 367페이지. 367페이지 목차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줄여서 바로 PF금융이죠. PF금융. 얘도 알아야 됩니다. 얘는요, 6번 나와서 6번. 그러면 한 장 넘겨서 369페이지 3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다음 페이지 4번 조인트 벤처. 이상 4가지. 자, 리츠하고요. PF금융,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출제빈들은 리츠는 중요합니다. 왜? 18번 나왔으니까. 두 번째가 뭐지? PF금융. 몇 번 나왔지? 6번 나왔고. 신디케이터나 조인트 벤처는요, 단독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뜻이 뭔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리츠부터 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보니까 그림이 있죠. 그림. 자, 그림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봅니다. 자, 리츠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법. 법에서는 법, 영, 주식이 있지. 얘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얘가 또 한 과목입니다. 그래,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히 다 가지 쳐버리고 출제 가능한 포인트만 기본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나올 거만요. 그러면 자, RE 부동산이죠. 리얼 이스테이트. 다음에 I가 인베스트먼트 투자. TS가 트러스트 회사를 말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얘는요, 주식회사예요. 상법상. 당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설립하려면요,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팔죠? 바로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 개인들이죠. 이렇게 주식을 팔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당연히 주식을 사게 되면 왜 삽니까?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항상 연말에 배당 받죠, 배당. 예. 얘는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게 되면 기억나시죠? 얘는요,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바로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얘가 출제가 돼요. 리츠는 바로 배당을 받으니까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큰 자금을 형성합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여러 군데 이제 활용하죠. 먼저 MBS 투자합니다. 즉 리츠 이 회사가요, 저당 담보적을 사요. 그럼 이제 얘가 저당 담보 정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 팔게 되면 얘는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자. 이자가 목적. 자, 이자가 목적이면, 자, 얘는요,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바로 부채금융이다. 다른 말로 부채증권입니다. 부채금융 또는 부채증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츠는요, 부동산 개발에도 출자합니다. 개발도 해요. 임대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지어요.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목적이 뭡니까?
어떤 수입이 들어요? 임대료 수입이지. 임대료 수입이 들어가요. 또는 회사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돼요. 회사가 다 쓰러져 갑니다. 여기 또 자금을 투자해서 만약 이 회사가 회생이 되면요, 아주 큰 성과를 올립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게 되면 이 전체 수익에서 자 어떻게 90% 이상을 배당으로 돌려주더라. 배당으로 돌려주더라. 이런 흐름이 기본적인 리츠 흐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교재 박스 그림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힘이 나오느냐?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입니다. 리츠의 종류. 1번 자기관리 리츠, 2번 위탁관리 리츠, 3번 기업 구조조정 리츠. 2번과 3번 묶어주세요. 세 가지죠. 그러면 예를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자기관리 리츠예요. 두 번째가요 위탁관리 리츠예요. 세 번째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얘를 줄여서 CR 리츠다라고도 불러요. CR 리츠다.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묶었잖아요. 묶었다.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는 회사가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 회사가 되고요. 실체 회사이 돼요. 묶은 이유는요, 이 두 가지는 위탁 리츠나 CR 리츠는요, 실체가 없으면요, 명목 회사가 돼요. 실체가 없다.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죠. 다른 말로 서류상 회사. 실체가 없어요. 자, 실체가 없다는 것은 이때는요, 조건이 두 가지가 붙는데요. 얘도 빈출입니다. 첫 번째. 자, 상권 임직원이 없다. 항상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회사네요. 두 번째, 본점 외에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없고 지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양대 차이가 뭐죠? 실체가 있으니까 얘는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거고, 얘는요, 실체가 없으니까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모든 업무를 이렇게 위탁합니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업무를 위탁해요.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회사의 모든 업무를 위탁한다. AMC가 되고요. 자, 어린 내용 아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상관하는 임직원도 없고 본점에 진도 없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 리츠이다. 바뀌었잖아요. 바꿔서 묻거든요. 또 얘는 뭐지? 상권 임직원도 있고 본점 지점이 다 있겠지. 이것을 위탁관리 리츠란다. 바꿔서 묻거든요. 예, 바뀐 문장만 조심하시면 돼요.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바꿔서 묻더라.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1번부터 봅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두 줄 모두 밑줄 아세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괄호 실체에서까지 밑줄. 다 설명드렸습니다. 2번, 3번 묶었으니까요. 같은 설명이죠. 그래서 2번 위탁관리 리츠는 두 번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둘 수 없다. 괄호 명목회사 밑줄.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리치 종료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 리처, 위탁 리처, 시알 리처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자산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 지금부터 절대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체크합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요. 제5조 리체 설립 찾았죠. 맨 끝에. 자, 1항, 2항 나와 있죠. 2항, 오른쪽 페이지 2항. 요거 빈출 중요합니다. 리처는 밑줄하세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밑줄. 예, 꼭 기억하세요.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현물 출자가 안 되면 뭔 말이죠?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를 현금으로. 현금 출자밖에 안 돼요. 현물 출자가 안 돼요. 현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부동산 등록 가리키겠지. 따라서 설립 시에는 절대 현물 출자가 안 됩니다. 예. 6조 내려가죠. 설립 자본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설립 자본금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번 자기관리 리치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예요. 예, 자주 나오니까. 5억입니다. 2번요. 위탁 리처 및 시알 리처는 둘 다 뭐죠? 명목회사.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는 얼마? 3억 동그라미.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실체가 있으면 얼마? 5억이 되고 예. 실체가 없다? 얼마? 3억이다. 예. 5억과 3억은 필히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제10조 최저자본금. 얘도 꼭 알아야 된다. 최저자본금. 자, 앞에서 5줄은 뭐죠? 설립자본금이고 얘는요 최저자본금이에요. 첫 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리체의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은 다음 금액 이상이 돼야 합니다. 1번, 2번 묶어주고 1번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회사죠. 70억 동그라미 70억 이상입니다. 70억. 2번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는요 명목회사죠. 실체가 없어요. 얼마? 50억 동그라미 50억.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하시면 숫자가 힘든 건 아닙니다. 설립자본금은 얘는 얼마? 5억. 나머지는 3억 이상. 최저자본금은 얘는 얼마? 70억 이상. 얘는 얼마? 50억 이상. 구분되시겠죠? 맨 밑에 자 제14조의 8 주식의 공모. 주식 공모. 1항은 버리시고요. 자, 2항만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2항. 2항 보시면 리처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자, 세 번째 줄 2년 이내 밑줄. 2년 이내. 2년 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0 동그라미 30% 이상을 공모해야 됩니다. 일반에게 주식을 공모해야 됩니다. 얼마? 30% 이상 공모해요. 30% 이상. 내려갑니다. 제15조 주식의 분산. 이건 중요해요. 주식의 분산은요. 땡땡대에 좀 밑줄하세요. 1인당 주식 보유 한도. 1인당 주식의 소유 한도를 말해요. 보유 한도. 다 필요 없고요. 1항 보시면 자 1항은요. 주주일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 자, 네 번째 줄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얼마? 50 빨간 동그라미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50% 초과 소유 못한다. 자 10번 봅니다. 초과 소유 몇 프로죠? 50% 초과 소유 못해요.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예요. 얘하고 얘 두 가지. 50% 초과 소유 못한다는 것은요. 자기관리 리처와 위탁 리처 두 가지. 얘는요. 해당 안 됩니다. 시알 리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세 번째로 한 줄만 밑줄 하세요. 자, CR 리처는 이 교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0% 초과 소양들은요, CR 리처는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리처와 CR 리처만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50%. 제19조 내려가죠. 현물출자. 현물출자. 현물출자는요, 동그라미 1번, 리처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쉬운 말은 뭐지? 설립시에는. 설립시에는. 밑줄하세요.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 반복하면요, 설립시에는 현물출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설립시는 현금출자만 가능합니다. 현물출자가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61페이지. 361페이지. 첫 줄 24조. 처분 제한. 처분. 처분. 1번 리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밑줄입니다.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 밑줄. 대통령은요, 5년 범위를 정해놓고 했어요. 그럼 0 내려가죠. 세 번째 줄. 세 번째를 보시면요, 중간에 괄호되어 있죠. 대통령령 화살표. 국내 부동산은 1년. 1년 내 처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1년 내 처분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1년 내 처분 금지가 돼요. 내려갑니다. 25조. 자산의 구성. 자, 자산의 구성은요, 1번. 리처는 매 분기말 현재 밑줄입니다.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80동그라미 80% 이상을 단어 3개 부동산 관련 정권 내부로 MBS죠. 및 현금으로 구성한다. 80% 이상을 부동산과 MBS 관련 정권하고요, 현금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또 밑줄입니다. 총 자산의 70% 이상은 70동그라미 70% 이상 다시 부동산 밑줄. 80% 이상은 부동산과 현금과 MBS 등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70% 이상은요, 반드시 부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가니까 제49조 2 있죠. CR리처의 특례. 동그라미 1번. 자, CR리처 기업 구조 조정 리처는 두 번째 밑입니다. 총 자산의 70% 이상을 70동그라미 70% 이상을 기업 구정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된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니까 CR리처는요, 80%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80% 제한은 없고 70% 이상을 뭐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으로 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80%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8조) 배당. 배당은요, 1번 첫 1항 끝에 보시면요, 리처는 상품 배당은 해당 연도 이 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90동그라미 90% 이상 배당입니다. 90% 이상 배당이다. 90%. 29조 내려가요. 차입 및 사채 발행은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지? 2항을 보시면 밑줄 하세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가능해요. 2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2배까지는요, 차입과 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한 줄 내려가서 주주통회의 특별 결의 밑줄. 자, 주총에 특별 결의를 펼쳤다면요, 자, 자기 자본의 10배 동안 10배까지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자, 리처는 무엇이 가능하다? 자금 차입도 가능하고 사채 발행도 가능하대요. 자, 체크했죠?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대개 우리 시험은 제가 체크해드렸죠? 여기서 거의가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 시험은요, 이제 시험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사실 법, 영, 규칙이 양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대본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감정평가 시험이나 리처는요, 기본 체크된 부분에서 늘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학교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체크된 거 빼고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문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체크되는 것들만 알게 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내용까지는 꼭 아는 게 좋아요. 리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67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요. 프로젝터 파이낸시입니다. PF 금융이죠. 자, 이 파트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네모 박스가 나요, 박스. 자, 박스. 가능한 PF 금융은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자, 교직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나와 있죠.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걸 2번 보게 되면, 자, PF 금융 그림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완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자,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사업주, 네모. 그 다음에 금융단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자, 먼저 사업주하게 되면 다른 말로 건설회사. 건설회사. 자, 이 건설회사가 예를 들면 요즘도 여전히 핫한 지역이 있죠. 평택입니다. 평택하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정부나 여전히 핫 이슈가 많습니다. 지기 좋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요, 자, 평택의 아주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야지. 이걸 다 짓는데 총 얼마 들어가지? 1,000억이 들어간대. 그럼 이 건설회사는요, 여러 지역에 아파트 짓다 보니까 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은행에 제출합니다. 그럼 은행은 이 사업계획 토대로 해서 이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꼼꼼히 검토합니다. 검사하니까 지역이 워낙 좋아. 여기다 앞으로 얘기하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멋지네, 사업이. 그래서 돈 빌려줄게. 이거로 PF금융입니다. PF금융. 문제는요, 이 1,000억을 빌려주는데 너한테는 못 빌려주겠대, 직접. 왜? 직접 빌려주게 되면요, 1,000억 받아가지고 딴 데 돈이 새거든요. 딴 개발 사업에. 근데 새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 못 믿을 거니까 오로지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프로젝트 회사예요. 밑에 네모 나와 있죠. 프로젝트 회사다. 일종의 자회사가 되고요. 얘한테 빌려주겠대. 얘는 오로지 얘만 짓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회사는 자, B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은행은요, 얘한테 돈을 빌려줘요. 얼마? 1,000억. 네. 자, 1,000억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빌려줍니다. 얘가 뭐죠? PF금융입니다. 그럼 이때 유의점은요, 첫 번째. 프로젝트 회사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SPC예요. SPC. 해석하면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자, S가 스페셜, 특수한. P가 퍼포즈, 목적입니다. C가 컴퍼니, 회사예요. SPC 특수 목적 회사이다. 그러니까 이 P 회사는요, 오로지 목적은 얘만 짓는 거거든. 얘만. 그래서 얘를 다 지었다 하면요, 이제 얘는 해산되거든. 오로지 요 목적입니다. 그럼 이때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이 P회사는 오로지 얘만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회사와 관계가 전련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된 회사다.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전혀 독립된 회사입니다. 두 번째, 얘가 빈출입니다. 가장 자주 나와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담보대출이 아니다. 얘는요, 특수 목적회사이기 때문에 가진 땅이 없잖아. 담보가 없어요. 뭘 보고 1,000억을 빌려주겠지. 담보대출이 아니고 장래 수익성 보고요. 장래 사업성 보고 돈 빌려주는데 확실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이것 보고 돈 빌려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있죠.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자, 남의 어느 지역에 제 7광구 들어봤죠? 7광구.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 있대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 독자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합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뎌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엄청난 유진이 묻혀서 가정해봐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거라면 이게 엄청나거든. 얘가 뭡니까? 이것만 보고 금융기관에서 수천억 대를 막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뭘 보고? 이게 무무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PF다. PF는 항상 담보대출이 필요 없어요. 장래 수익성이 워낙 좋으니까 이거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회사는 드디어 요 사업만 진행합니다. 자, 진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법이죠. 이분법. O 아니면 X지. 대박 나거나 쪽박이 나거나. 자, 대박이 났다. 무슨 말입니까? 다 지으면서 전부 다 완판돼 버리네. 100% 분양입니다.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2천억 들어왔네. 멋진 사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우선적으로 처음에 빌려왔잖아. 이것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에요. 원리금 상환입니다. 담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금리가 높을까 낮을까? 되게 높아요. 이때는 금리가 높다. 왜? 담보가 없으니까. 어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면 최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원리금 다 갚아주고 그도 많이 남았잖아. 남았다면 남은 성과를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갚아주고 남는 거 다 돌려준다. 남는 거 돌려주는 게 다른 말로 실적 배당입니다. 실적 배당. 실적에서 거둔 만큼 전부 다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목적이 끝났죠? 그럼 이제 해산, 법인 해산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SPC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뜻밖의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또 게다가 철근값 오르고 막 악재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도 분양이 안 돼. 분양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돈이 5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건 망하는 수준입니다. 왜? 1,000억을 빌렸는데 원금이 반도 안 되거든요. 반밖에 안 됩니다. 망한 겁니다. 이때는 어떡하죠? 가지게 얼마? 500이죠, 500. 이때는요, 당의 현금 흐름만, 얘만, 얼마? 500원. 500원. 얘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를 그대로 500억 주면 돼요. 있는 것만 주면 돼요. 그럼 있는 것만 주게 되면, 은행은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엄청 손해봤지. 원금만 쳐도 마이너스 500을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떡합니까? 500밖에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주면 돼. 그럼 이제 나머지 500은 어떡하죠?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나머지는요, BJR 합니다. 뭐죠? 배째라. 배째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손해 엄청 받잖아. 예. 얘는 책임이 없어요. 있는 것만 주면 되니까. 뭐, 당연히 현금으로입니다. 얘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돈 빌려줬거든. 장래 보고 빌려줬는데 안 될 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만큼 손해봤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잖아. 얘는 배째라 했고, 그러니까 대신 책임은 내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업주에게 네가 대신 갚아라. 첫 번째. 얘를요, 사업주에게 갚아라고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갚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비소구 금융 이렇게 불러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비소구 금융입니다. PF는요, 얘도요, 상환 청구 은행은 못합니다. 또는 제한 소구 금융이다. 제한 소구 금융이다. 자, 여기서 제한 소구 금융은 뭘 말하느냐? 제한 소구. 얘는요, 쉬운 말로. 자, 일부 책임져. 일부만 책임져래요. 일부 책임.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주가 이 트렁다리 사업을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결국 이제 서로 주고받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은행은요, 자, 1,000억을 얘한테 빌려줄 때 혹시나 안 되면 크게 다치니까 처음 1,000억 빌려줄 적에 네가 그래도 책임이지 않느냐. 적어도 10%점은 책임 보증을 서라. 네가 책임져라. 일부 책임져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는 책임을 질까 안 질까? 지겠지. 흔쾌히 동의할 겁니다. 일부 책임져. 바로 제한소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 손해를 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소구 원칙인데 일부 이렇게 제한해서 일부 책임지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은행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습니까? 사업주가 아니고 프로젝트 회사 얘한테 1,0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지? 채권자. 얘는 누구지? 빌려줬으니까 채무자. 반복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여기서 돈이 빌려주고 빌리고. 예, 당사자. 얘가 빌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는요, 이렇게 빌리기 때문에 얘는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사업주의 장부에는 1,000억의 채무가 기재가 안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외금융 이렇게 불러요. 보외금융이다. 사업주의 장부에는 채무가 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외금융은 쉬운 말로 여기다가 장자만 집어넣자. 장보외금융.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보외금융입니다. 따라서 PF금융은요, 얘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얘는요, 있는 것만 주면 돼. 혹시 손해봤다면요, 상환 청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건설회사 사업주는요, 장부에도 채무가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빈출입니다. 한 번 더 확인. 자, 칠판 보시면서 보배금융은 사업주의 효과입니까? 은행의 효과입니까? 사업주지. 사업주. 그러니까 은행은 장부 기재가 돼 있지. 돈 빌려줬으니까. 둘 다 장부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보배금융 효과는 금융단의 효과이다. 은행의 효과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못 찾아요.
그래서 부배 금융 효과는 누구 효과이다? 사업주의 효과이지 금융기관의 효과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 통해서 교재 점검하고 쉬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한 장 넘어갑니다. 368페이지. 첫 줄, BF는요, 즉, 개발 사업 시 뮤지입니다.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밑줄. 담보 대출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특정 프로젝트라는 밑줄 하세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조달 밑줄. 수익성 동그라미. 장래 수익성 보고 대출해 준대. 장래 수익성. 고래 2번. 자, 특성을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2번. 부배 금융 효과 밑줄. 이 단어 뭔지 아시겠죠? 사업주의 장부는 기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배 금융, 장부의 금융화입니다. 기재가 안 되고. 4번도 한 줄 밑줄 합니다.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 소구 금융이다. 얘가 뭐냐? 화살표. 두 번째 줄. 자, 밑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로 비소구 금융입니다. 자, 나머지 항목들은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PF금융도 이 부분은 6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PF금융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3번 신디케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